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이상한 나라라고?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살면서도 여유를 즐길 줄 알고 최첨단 도시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특별한 나라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는 모순들의 나라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곳이죠.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동아시아학 석사를 마친 한 여성 특파원이 있습니다. 30년 전 33세 나이에 첫 해외 특파원으로 한국을 선택한 그녀는 이후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을 관찰하며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록해왔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저널리스트로서 그녀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부터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 소비시장의 특별함, 그리고 모순 속에 숨겨진 조화까지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녀가 30년간 기록한 한국의 모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앤더슨이에요.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에서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해온 저널리스트죠. 1994년 33세 나이에 첫 해외 특파원으로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2년 정도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어느덧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는 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을 추천했어요. 사라, 태국은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음식도 맛있고 날씨도 좋잖아. 라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직감으로 한국을 선택했어요. 하버드에서 동아시아학 석사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공부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달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책으로 배운 한국과 실제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충격의 연속이었죠. 특히 저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미국인에게 한국인들의 역동적이고 때론 모순적인 모습은 문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이에요. 택시 기사님들이 서로 손님을 차지하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경쟁하는 모습을 봤죠.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세상에 이게 뭐지? 했는데 택시에 타보니 그 기사님이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미스 앤더슨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표를 보시고는 영어로 말씀하시려고 애쓰시는데 그 순간 아까 전의 모습이 마치 환상이었나 싶을 정도로 친절하시더라고요. 태국에서 일하는 제 동료는 늘 여기는 너무 느긋해서 답답해라고 불평하곤 했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죠. 지하철은 1분 단위로 도착하고 밤늦게까지 식당이 문을 열고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 있었어요. 심지어 새벽에도 치킨을 배달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예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지? 여유를 가지면 안 되나?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급함이 한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란 걸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10년 걸려 이룰 일을 한국은 3년 만에 해내더라고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서울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강남도 아직 개발 중이었고 지하철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서울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은 글로벌 도시가 되었어요. 이런 빠른 변화는 제가 봐온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재미있는 건 한국인들의 감정 표현 방식이에요. 미국인들은 대체로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기쁠 때는 온몸으로 기뻐하고 화날 때는 확실히 화를 내죠. 처음엔 이런 모습이 불안정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더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죠. 미국이었다면 아마 경찰이 출동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30분 후에 보니 그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인들의 특별함이 아닐까요? 또 한국인들의 정이란 게 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담그셨다며 통째로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에요. 특히 한국인들의 회복력은 정말 대단해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하루 이틀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시간 만에 해결해요. 예를 들어 제가 취재했던 어느 수해 현장에서는 하루 만에 마을 전체가 복구되는 걸 봤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돕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본 적이 없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모든 특성들이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요. 빠른 속도, 강한 감정, 끈끈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한데에 어우러져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동료들이 했던 말이요. 사라, 넌 미쳤어. 그런 작은 나라에서 뭘 하겠다고 가니?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은 K-팝, K-드라마, K-뷰티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삼성과 현대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죠. 한국에 오기로 한 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져요. 이제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두 아이도 여기서 자라면서 한국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배웠고요. 때론 성급하고 예민하고 감정적일 수 있지만 그런 특성들이 오히려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느린 속도와 무덤덤한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될 정도예요. 한국은 마치 신기한 모순들의 집합체 같아요. 하지만 그 모순들이 이상하게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특별함은 제가 교육 현장을 지켜보면서 더욱 분명해졌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한국의 교육 현장을 관찰하면서 때로는 충격을, 때로는 감동을, 그리고 때로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죠. 제 아이들 메디슨과 에단을 통해 직접 경험한 한국 교육의 모습을 들려드릴게요. 처음 아이들을 한국 학교에 보내기로 했을 때 워싱턴 포스트의 동료들은 한마디같이 반대했어요. 사라, 한국의 교육은 너무 빡빡해.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 거야. 차라리 서울의 국제학교를 알아보는 게 어때? 심지어 어떤 동료는 그건 아이들한테 학대나 다름없어. 라고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기자로서의 호기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교육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아침 7시에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 큰아이 메디슨이 다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매일 아침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며 배웅을 했어요. 처음에는 과잉보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방에는 여러 과목의 교과서와 참고서, 악기, 체육복 등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엄마들의 헌신이었어요. 제가 아는 한 학부모는 아이의 학원 스케줄을 관리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 막내 예단의 반 담임 선생님은 정말 특별했어요. 수업이 끝나고도 늦게까지 남아 학생들을 돌보시고 주말에는 보충 수업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 번은 예단이 수학을 어려워할 때 선생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서 1대1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무료로요.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학교 후에는 학원에서 학원으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봐주죠.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겠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글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는 한글을 전혀 몰랐는데 6개월 만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지 직접 경험한 거죠. 미국의 많은 아이들이 영어 스펠링으로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더라고요. 한국의 사교육 열풍도 충격적이었어요. 학교 후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죠. 영어, 수학, 과학은 기본이고 피아노, 미술, 태권도까지. 처음에는 이런 빡빡한 일정이 아이들에게 해롭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잘 적응하더라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학부모들의 교육 정보 공유도 대단했어요.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는 24시간 내내 교육 관련 정보가 오갔죠. 어느 학원이 좋은지, 어떤 참고서가 도움이 되는지, 어떤 선생님이 실력이 좋은지. 처음에는 이런 과열된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저도 이런 정보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메디슨이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수학 시험을 못 봤다며 울면서 집에 왔어요. 95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미국이었다면 A+를 받았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 점수로는 상위권에 들기 어렵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아이들의 공부 방식이에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단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곤 했어요. 이런 학습 방식이 한국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한국의 교육열은 때로는 과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법을 배웠고 노력하면 성과가 따른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었고 공부하는 방법도 터득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아이들을 한국 학교에 보낸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만이 아니라 끈기와 노력의 가치를 배웠고 문화적 다양성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교육이 있었기에 한국이 이토록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느낀 특별한 경험들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깊어졌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특파원으로서 IMF 사태를 현장에서 지켜본 저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별한 면을 발견하게 되었죠. 1997년 11월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뉴스를 전 세계에 타전하면서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당시 대부분의 외신 기자들은 한국은 이제 끝났다. 회복하는데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심지어 제 동료 중 한 명은 살아, 이제 한국 특파원직을 그만두고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제가 목격한 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시골의 할머니부터 초등학생까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죠. 제가 취재했던 한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겨울 새벽 영하의 날씨에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서 자신들의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금이빨까지 기부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취재하던 중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60년 동안 간직해오신 결혼반지를 기부하시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나라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할머니의 눈물 맺힌 미소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금의 가치를 넘어선 한민족의 자존심이자 위기 극복의 의지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것이 정부의 강요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정부를 비난하고 시위하고 분열됐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려 했죠. 여성들의 참여도 대단했어요. 전업주부부터 커리어우먼까지 많은 여성들이 앞장서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한 주부는 밥을 좀 덜 먹더라도 우리나라가 살아야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애국심을 봤어요. 기업들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직원들은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노조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파업을 중단했죠. 당시 제가 취재했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우리가 살아남으면 직원들에게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몇 년 후 회사가 회복되자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주변국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서구 언론들은 미개한 나라의 무모한 시도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모두 빗나갔어요.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고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났으니까요. 제 아이들도 이 시기를 함께 겪었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메디슨은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들고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했죠. 처음엔 말렸는데 아이가 엄마 나도 한국 사람이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한국인들의 저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지하철에서는 절전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멈췄는데 사람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계단을 오르내렸죠. 식당에서는 우리 쌀 살리기 운동으로 밥그릇을 작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기꺼이 동참했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유학 갈 계획이었던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진로를 바꾸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하는 등 자발적인 외화 절약 운동이 일어났죠. 이런 모습은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한 번은 제가 취재차 은행에 갔는데 한 할아버지가 손주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달러를 원화로 바꾸시는 걸 봤어요. 손주들 교육이 걱정되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 나라가 살아야 손주들도 사는 거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IMF 위기는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기업들은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시민들은 위기 극복에 자신감을 얻었죠.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이 이후 여러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지금도 한국의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말해요. IMF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요.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의 저력은 이후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을 때 한국은 또다시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냈죠.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을 때도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30년간 한국에 머물며 발견한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 세계의 테스트베드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IMF 위기를 극복한 한국은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주목하는 시장이 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똑똑한 소비자들이 있었어요. 처음 이 특징을 발견했을 때는 저도 놀랐어요. 1990년대 후반 제가 취재하던 한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소비자들은 마치 제품 개발자처럼 생각해요. 그들의 피드백은 때로는 우리 연구소보다 더 날카롭죠. 처음에는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정말 사실이란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취재했던 한 사례예요. 글로벌 가전 브랜드가 새로운 냉장고를 한국에 출시했는데 출시 일주일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15페이지가 넘는 상세 리뷰가 올라왔어요. 에너지 효율부터 시작해서 도어의 개폐각도, 야채실의 습도 유지력까지. 마치 전문 연구원이 쓴 것 같은 분석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비자들의 적극성이에요. 다른 나라였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그저 환불을 요구하거나 불평하는 정도였겠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달랐어요.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고 때로는 제품을 개조해서 더 나은 버전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취재하던 한 스마트폰 제조사의 한국 지사장이 본사에 보고하는 걸 들었는데요. 한국 출시 3일 만에 받은 피드백이 다른 나라에서 6개월 동안 받은 피드백보다 더 많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들 중 상당수가 다음 제품에 실제로 반영되더라고요. 한국 소비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트렌드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제 두 아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메디슨이 학창시절에 쓰던 휴대폰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스펙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조사의 주가와 실적까지 찾아보면서요. 이런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이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완벽한 테스트베드가 된 거예요. 높은 인터넷 보급률, 빠른 피드백, 까다로운 눈높이. 이 모든 것이 제품을 검증하고 개선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죠. 특히 IT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는 한국만큼 좋은 시험대가 없었어요. 재미있는 건 한국 소비자들의 집단지성이에요. 어떤 제품이 출시되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엔지니어는 기술적인 부분을, 디자이너는 신비적인 부분을, 주부는 실용적인 측면을 분석하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거예요. 제가 놀랐던 또 다른 점은 소비자들의 빠른 수용력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한국은 달랐어요. 마치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그 기술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 같았죠. 몇 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의 한 테크 기업 임원을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한국 사용자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걸 활용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출시 전략을 짭니다. 배달 문화도 특별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배달은 주로 중국 음식이나 치킨 정도였는데 지금은 모든 게 배달이 되죠. 심지어 커피 한 잔도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준과 빠른 적응력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 번은 제 동료가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하고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사라, 여기는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한국의 특성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였어요. 까다로운 본토 시장에서 생존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예요. 하지만 이건 맹목적인 충성도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거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비판하지만 그 비판이 수용되고 개선되면 더 강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이런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의 높은 기준과 빠른 피드백이 기업들을 성장시켰고 그 기업들의 성장이 다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높이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도 전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시장을 만든 건 다름 아닌 한국의 소비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소비 시장을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성은 제가 30년간 관찰한 결과 결국 모순 속의 조화로 귀결됩니다. 때로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특성들이 오히려 한국을 더욱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의 모순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웠어요.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면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노는 사람들이라니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 접한 회식 문화만 해도 그래요. 낮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저녁에는 마치 가족처럼 어울리는 모습이 신기했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우리 메디슨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엄격하기가 그지없었는데 수학여행에서는 마치 학생들의 친구처럼 장기자랑도 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분의 진짜 모습은 뭘까? 고민했죠. 한국인들의 감정 표현 방식도 특이했어요. 길거리에서 격렬하게 다투다가도 금세 화해하고 함께 식사하러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의 이웃들도 그랬죠. 주차 문제로 크게 싸웠다가 저녁에는 같이 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재미있었던 건 식당에서의 경험이에요. 누군가 실수로 음식을 엎지르면 처음에는 난리가 나죠.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서로 웃으면서 아이고 술이 과했나 보네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어요. 미국이었다면 아마 매니저를 부르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법적 문제까지 거론됐을 텐데 말이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도 완벽한 모순의 공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러시아어지만 그 와중에도 노약자에게는 자리를 양보하고 임산부 배지를 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한 번은 제가 임신했을 때였어요. 만원 지하철에서 3명이나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다가 서로 미안해하는 걸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업무 스타일도 독특해요. 회의 시간에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하죠. 하지만 회의가 끝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면서 커피를 마시러 가요. 제가 아는 어떤 한국 회사는 회의실 이름을 격투장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만큼 열띤 토론이 벌어지지만 그 열정이 오히려 회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젊은이들의 모습도 흥미로워요. 취업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다가도 주말이 되면 클럽에서 밤새 춤을 추죠. 우리 예단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험 기간에는 마치 수도승처럼 살다가 시험이 끝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신나게 놀아요. 기술에 대한 태도도 재미있어요. 80대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게 자연스러운 나라예요. 하지만 동시에 전통시장에서는 여전히 흥정이 오가고 정이 넘치는 대화가 이어지죠. 첨단 기술과 전통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한국인들의 음식 문화도 모순덩어리예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술자리에서는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먹방은 한국이 만든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되었어요. 제가 처음 먹방을 본 날 정말 혼란스러웠죠. 왜 다른 사람이 음식 먹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지? 했는데 지금은 저도 유튜브에서 먹방을 즐겨보게 되었네요. 패션 감각도 특이해요. 출근할 때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지만 퇴근 후에는 편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치맥을 즐기죠. 화장품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편의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자연스러워요. 명품백을 맨 채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나라죠. 교육에 대한 태도도 모순적이에요. 입시 경쟁은 치열한데 졸업하고 나면 전공과 다른 길을 가는 것에 관대해요. 우리 메디슨의 친구는 법대를 나와서 베이커리를 차렸는데 부모님이 오히려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이라고요. 이런 모습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들죠. 가족관계도 재미있어요.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면서도 때론 치열하게 논쟁해요. 효도를 중요시하면서도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죠. 제가 아는 한 가정은 할머니, 부모님, 자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지키더라고요. 한국의 카페 문화도 특이해요. 공부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데이트 공간이고 비즈니스 미팅 장소이면서 동시에 힐링 공간이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테이블 옆에서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순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는 거죠. 이런 특성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나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 모든 모순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런 모순들이 있기에 한국이 더 특별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걸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제 두 아이들도 이제는 이런 한국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메디슨은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면서도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그리워하고 에다는 자신이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정체성의 일부가 된 거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은 모순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고요. 완벽하게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이런 모순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게 아닐까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 나라의 수많은 변화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했죠. 바로 모순을 조화롭게 만드는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